단기매매 증권 적혀 있는 제 위치를 보면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회계 기준서에는 시장성 있다라는 표현을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다라고 표현해요. 자주 사고 판다. 그래서 여기에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식이든 사채든 뭐 국공채든 이걸 구입할 때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제 분류한다는 거예요. 취득할 때. 자, 그럼 취득할 때의 구입 금액을 보면 액면 금액이 아니고 구입 금액이다. 제가 액면 금액은 절대 살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게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취득 시 매입 수수료는 단기 비용인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적혀 있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적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취득할 때에 단기 매매 증권 적혀 있는 건 취득 수수료 뺀 매입 가격만, 내가 돈 주고 사온 가격만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으로 쓸 거고, 그리고 우리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인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말 평가할 때 이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 가치로 평가하는데, 그럼 장부에 적혀 있던 이 금액 있죠? 지금 예를 들었던 120만 원, 이걸 장부 가액이라고 해요. 장부에 적혀 있던 금액. 그럼 이 금액하고 기말 공정 가치하고의 차액을 이제 평가한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럼 이 차액을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이라 적혀 있는데, 손익이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으로 이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근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이름을 계정 과목을 이제 안 칭할 때는 괄호처럼 그냥 단기 투자 자산 평가 이익 평가 손실로 이렇게도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장부 금액보다 공정 가치가 더 크면 지금 오른 만큼 차익만큼만 분개하는 거예요. 오르면 오른 만큼만, 내리면 내린 만큼만, 그 금액만을. 그래서 공정 가치가 더 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차변에 써서 올려준 거고, 반대쪽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썼는데 얘는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이라고 한 거고, 그 아래에 장부 금액보다 공정 가치가 내렸으면, 우리가 금액이 내렸죠? 그럼 내린 금액 차익만큼만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써서 금액을 내리고, 우리 차변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영업외 비용 계정 과목으로 쓴다는 거예요. 같이 앞서 쭉 이야기하고 보니까 별 내용 아니죠. 그냥 우리 이제 아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으면 아주 매우 훌륭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연결해서, 자, 지금 우리 장부에는 그럼 90만 원이라고 적혀 있겠죠. 이제 마지막 평가인 게, 그럼 이 사항 가지고 이제 우리 팔아 볼게요. 칠판이 참 크면 좋은데 칠판이 작아서. 제가 옛날에 이 전환 세무회계 수업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수업을 하는 적이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인기 좋은 에듀윌이라는 곳에서 있을 때는 칠판이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오냐면, 1시간 동안 얼마만큼 쓸 거냐에 따라서 시작점을 끝에서부터 갈 거냐 이점에서부터 갈 거냐 해서 그냥 쭉 가면 돼요. 그러면 촬영하는 애도 안정해서 카메라를 저 따라가니까 계속 한 화면에 있는데 마치 얘가 움직이고 지우는 것처럼 되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한 명이 학원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누군가 한 명이 쉬는 시간 갔다 오면 지워놨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 지웠냐고 고맙다 그랬더니 나중 봤더니 학원에서 뭔가 혜택을 주기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그분들은 뭘 받으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팅이라고 말해주는데, 그래서 좀 고맙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고 분필이니까 좀 쓰기 편하던데, 그래픽 학원이죠. 그래서 이거예요. 치만 작은 데는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만큼 키워놓은 거예요. 작은 데 있어요. 그럼 원가 회계한테 제가 쓰러져요.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워야 되니까. 그나마 우리 교재들 중에는 좀 큰 건데도 부족해요. 그래서 전에 그냥 제 개인적으로 화이트보드를 사서 여기에 좀 둘까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또 효기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으면 편할까요? 근데 또 이쪽이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평평하게는 안 하고 대각선으로 놓긴 할 건데,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아 맞죠.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 말씀 안 드렸구나. 다음부터 우리 컴퓨터는 당분간 안 볼 건데 우리 컴퓨터 켜실 때에 이 번호 있죠? 3481-1005 이 번호 앞면 있지 않나요? 우리 어제 그 비대면 수업할 때 비밀번호가 이거였죠? 이거 우리 학원 전화번호예요. 근데 우리 컴퓨터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들어오세요. 그 비밀번호가 이거고 그래서 별로 관심 없죠. 근데 우리 학원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층에 이제 와이파이 기계가 엄청 좋은 거예요. 한 개당 4, 50만씩 한다던데. 왜냐면 우리 이게 안드로이드하고 iOS 앱 개발하는 이제 과정도 있고 해서 다 와이파이로 접속해서 자기들끼리 테스트하고 해요. 근데 그 개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성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학원에서 이제 전층에다가 그 이상한 평평한데 안테나가 로봇처럼 생기는 그런 기계를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잘 터지니까 저 비밀번호 와이파이 쓰실 분들은 저거 쓰시면 돼요. 다들 컴퓨터 비밀번호 관심 없는데 와이파이 비밀번호 때문에 한 번 정도 입력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대놓고 적어놓은 거예요. 컴퓨터 로그인 할 때도 어드민에서 비밀번호 적어 치시고 들어가셔야 뭐 나중에 프로그램 업데이트하고 할 때도 문제없이 잘 될 거니까 저게 우리 비밀번호고 학원에 뭐 문의할 때도 전화번호에 앞에 02만 붙이시면 돼요. 02. 자, 이제 지금 방금 기말에 평가할 때 공룡가이기 한 주당 900원짜리라고 해서 장부에 90만 원 적혀 있는 걸 이제 마지막에 있던 거 이제 제가 위로 올려서 연결해서 할게요. 자, 그럼 똑같은 이 상황 가지고 경우를 두 개를 볼게요. 하나는 이익 보면서 팔고 하나는 손해 보면서 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매각을 하는데 그래서 슬픈 거 먼저 하고 기분 좋은 거 뒤에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손해 봤다고 볼게요. 한 주당 700원에 팔았어요. 700원에. 자, 그런데 이때 또 처분 수수료가 10만 원이 더 들어갔다고 볼게요. 자, 그럼 얘 지금 얼마에 판 거죠? 일단 주식만 가지고 보면 70만 원에 판 거죠. 근데 내 장부에는 얼마라고 적혀 있는 거죠? 90만 원이야 적혀 있죠. 그런데 7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얼마 손해 봤죠? 20만 원 손해 봤다는 거 알겠나요? 근데 수수료가 또 들어간대. 10만 원. 그럼 얼마 손해 본 거예요? 30만 원 손해 본 거죠. 그렇게 분개할 거라는 거예요. 얘는 처분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 안 하고 팔면서 손해 본 돈으로 처리할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우리 일상생활에 생각의 기준만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습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정립해도 나중에 헷갈리는데 한번 잘못 생각해 버리면 큰일 나니까 전부 다. 자, 그럼 이제 용어에서 우리가 처분이라는 표현이 있죠. 처분. 자, 회계에서 이 처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에서 표현할 때 팔았다고 표현하는 걸 팔았다는 걸 우리가 지문 글자로 표현할 때는 매각이라는 표현을 써요. 매각. 그러면 우리가 회계 용어로는 회계에선 이런 상황일 때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처분이라는 말은 회계에서는 팔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얘는 팔았다는 말이 아니라 처분은 장부에 모든 기록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없어져서 장부에 적혀있던 기록을 지우는 걸 우리는 처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판 게 아니라 불타 없어져도 나중에 처분이랄 거고 폐차해도 처분이랄 거예요. 왜냐하면 없어졌으니까 장부에서 지울 거거든. 자, 그럼 이 처분이라는 건 지금 제거하는 건 우리가 반대쪽에 기록하는 거죠. 반대 기록하면 얘네들이 다 사라질 건데 그럼 제가 모든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기록. 모든 기록. 자, 여러분이 작년에 산 자동차가 여러분이 팔지 않고 타고 있으면 쓰면 올해 사라지나요? 여러분이 팔거나 폐차해야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작년의 빚이 올해 사라지는가요? 자동으로? 안 사라지죠. 그럼 재무상태표에서 이야기하던 자산, 부채, 자본은 여러분이 지우거나 없애야지만, 뭐 부채라면 갚아야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작년에 월급 받았어요. 그 올해 월급하고 연관이 있나요? 없죠. 수익과 비용은 작년에 일어나면 작년 거고 올해 거면 올해 다시 시작이에요. 우리는 19년도에 벌었던 거, 2020년도에 벌었던 거, 수익과 비용은 작년 거, 올해 거는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언제 일어난 거냐, 기간적 의미를 가는 거니까. 그런데 자산, 부채, 자본은 여러분이 그걸 없애거나 갚거나 뭔가를 일을 해야지만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흔적을 지운다는 이 모두는 자산, 부채, 자본, 내가 지금 없애려고 하는 이거랑 관계되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의 흔적을 반대쪽에 기록해서 지우는 걸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랑 관계되는 거 있으면, 왜냐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랑 관계되게 얘 얼만데 얼마 뭐 깎였어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얘 팔아버리면 얼만데라고 적었던 것도 지우겠지만 얘가 가치가 깎였어란 말도 지워야 될 거잖아요. 물건도 없는데 얘가 깎였어라고 말하면 혼자 이상한 거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없애려고 하는 거랑 관계된 모든 걸 다 지우는데 그 모든 거라는 건 자산, 부채, 자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은 기간을 넘나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산, 부채, 자본은 내가 반대쪽에 써서 지워주지 않는 이상 절대 안 없어져요. 자, 이게 이 두 재무제표를 기준 말했지만, 근데 흔히 말할 때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재무상태표 계정이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 계정이 수익과 비용이죠. 그럼 재무상태표 계정을 전부 다 지우는 거예요. 이게 처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팔아요. 그럼 우리도 단기매매 증권을 팔면 단기매매 증권이랑 관계된 모든 계정 과목을 다 지울 건데,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은 내 장부에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90만 원이라고 지금 적혀 있겠죠. 그리고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영업외 수익 비용이었으니까 올해는 없어요. 전기 말에 평가하고 올해 다음 년도 넘었으니까 얘는 전혀 상관없이 얘랑 관계된 거는 단기매매 증권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지우려면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이다. 금액 장부에 있던 9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90만 원. 자, 그럼 이게 처분이 끝난 거예요. 일단 장부에 있는 흔적 지우는 거 끝난 거예요. 자, 이제 항상 우리가 보유하던 거에 대해서 없어지면 장부에 있는 기록을 먼저 지우고 그 다음 내가 이거에 대한 대가로 얼마 받았는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내가 받은 거니까 차변에 써야지.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 받는데 나는 지금 70만 원 했죠. 그러면 70만 원을 받는다라고 쓰는 거예요. 70만 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얘 팔면서 지우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끝이 아니죠. 처분 수수료가 10만 원 더 들어갔잖아. 그럼 얘를 현금 돈 줬다 볼게요. 그럼 내가 돈 줬으니까 대변에 써야 되겠죠. 내가 돈 줬으니까. 그러면 대변에 현금으로 10만 원이 나갔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장부에 있는 것 다 지웠고 내가 받는 거 썼고 내가 줘야 되는 거 썼죠. 내가 받을 거 줄 거 전부 다 정리 끝내야 이익인지 손해인지 결과가 나올 거잖아. 그래서 이 다 썼어요. 이제 얘들이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100만 원이죠. 90만 원, 10만 원 하니까 얘는 70만 원이니까 30만 원이 모자라네요. 그럼 이 돈만큼이 내가 손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대변에 나간 게 더 많은 거야. 그래서 반대쪽에 이만큼 나간 게 많은 만큼 손해다.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면서 손해 봤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수익 비용 처리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제조업 회사가
유가증권에 사서 사고 파는 건 영업활동 리는 없겠죠. 그래서 얘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900번대 영업 외 비용이에요. 자, 근데 지금 얘를 제가 이렇게도 썼는데 이렇게 써도 똑같겠죠. 얘는 약식으로 썼다 좀 지울게요. 내가 단기매매 증권 90만 원을 팔고 차변에 돈 받는데 처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60만 원 받았다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돈 받고 줄 수도 있지만 빼고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럼 빼고 받으면 60만 원 받겠죠. 그죠? 그래도 똑같이 30만 원만큼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다 나오니까 손해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돈 받아서 주나 빼고 받으나 차이가 뭐가 있어? 없는 거잖아. 그래서 뭐얘 빼고 받든 내가 돈 다 받고 내가 따로 주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로 해버리면 헷갈려 하실까봐 제가 돈 다 받고 돈 준 것처럼 하는데 시험에는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은 보통 예금으로 예입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면 7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 10만 원 빼고, 왜냐면 증권거래소에서 돈 줄 거니까 자기도 수수료 떼고 주거든. 자기도 수수료 빼고 입금해 줄 거니까 빼고 받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똑같은 사항인데 매각하는데 90만 원짜리 그대로 매각하는데, 자, 얘는 1,400원에 팔았다고 볼게요. 한 주당 1,400원에 팔면 140만 원에 얘를 팔았다는 거다. 그죠? 그런데 이때 처분 수수료가 10만 원이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일단 수수료 빼고 생각할게요. 90만 원짜리를 140만 원에 팔았어요. 얼마 이익이죠? 50만 원 이익이죠? 근데 10만 원 수수료를 줘야 된대. 그럼 얼마 이익이 되죠? 40만 원 되죠. 그럼 그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한마디로 처분 수수료는 팔면서 손해본 돈이죠. 그래서 앞에 손해봤을 때는 더 손해보게 됐고, 이번엔 이익 보니까 이익 본 돈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분 수수료는 매각하면서 손해본 돈으로 처분 손익에 가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첫 번째 장부에 있는 단기매매 증권을 지울 거예요. 그럼 단기매매 증권을 대변해. 이거 증권 90만 원 적혀 있던 거 지우고, 이제 얘랑 관계된 건 없으니까 내가 돈 받는 거 쓰면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140만 원이 들어왔다. 그리고 대변에 나는 처분 수수료 10만 원을 지급했다. 자, 이렇게 다 써놓고 줄 거 말 거 내 장부에 먼저 지우고 주고받을 거 다 쓰고, 그리고 나서 이익이다 손해다. 그럼 이제 얘 둘이 같아야 되는데 얘가 40만 원 모자라죠. 그럼 이 40만 원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쓸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도 900번대의 영업 외 수익이죠. 900번대의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를 해요. 자, 그럼 우리 취득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 처리하지만 처분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처분 이익, 처분 손실에 가감할 거예요. 처분 손실에는 더하고 처분 이익에서는 지금 뺀 거죠. 원래 50만 원 이익 본 건데 40만 원으로 이익에서 차감했잖아요. 얘는 20만 원 손해 본 거였는데 처분 수수료 때문에 30만 원 손해 본 걸로 손실에 가산하게 됐죠.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영업외 비용 처리한 거죠. 수수료 비용도 영업외 비용, 얘네들도 다 영업외 손익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영업외 비용 처리한 건 똑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저는 지웠는데 우리 얘 제일 처음 얼마 주고 샀죠? 처음에 그럼 주당 1,200원이지만 사실 우리 120만 원이 아니라 130만 들어갔죠. 그죠? 그런데 얘 지금 받은 게 130만 원이죠. 140이지만 얘 빼고 130 받았잖아. 결론적으로 130 받고 끝난 거죠. 다 정리하고 나니까 130 받죠. 그래서 이건 꼭 해볼 거는 나중에 정리해 보시면 본전치기 했을 거예요. 본전치기가 지구평에 제일 좋으니까 제가 본전치기로 만든 거예요. 결론은 본전치기가 돼요. 수익비용 다 시작부터 해서 수익비용 처리한 거 쭉 보면 똑같은 값이 나와서 제가 산 돈에 제가 판 걸로 제가 정리 맞춘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원래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다른 유가 증권 매도하는 증권에 따른 거면 지금 마지막에 이런 결과가 안 나오고 딱 본전이 나와요. 그냥 손익이 안 나와요. 처분이익 처분손실이. 근데 얘만 평가하는 것도 수익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이 영업외 수익비용이라는 걸 알고 있냐? 이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이론 시험에는.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론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가운데 줄 꺼서 사변 대변 쓰고 있는 거 있죠? 이건 전부 다 실기고, 그러면서 제가 말로서 처분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에 가감한다 말하는 건 이론 시험에 지문에 적혀 있는 글자를 말하는 거지, 제가 말 언변이 그렇게 좋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적혀 있던 글자를 그대로 그냥 알고 그냥 보고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론하고 실기를 같이 가는 거지만 저의 주된 목적은 실기인데, 분계 잘하면서 이론 문제 못 푸는 건 공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기랑 엮여 있는 부분의 이론 문제는 다 같이 풀자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이론만을 위한 거는 대놓고 말할 거예요. 얘는 이론에만 나온 거라고. 그럼 그런 말 안 하고 제가 지금 칠판에 쓰는 거는 전부 다 실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하는 건 쉽다라고 했잖아. 뭘 입력하냐? 자, 우리가 실기가 더 어려울 것 같죠? 아니에요. 이론은 모르면 찍을 수 있는데 실기는 주관식이라서 모르면 못 풀어요. 이론은 내가 그냥 그림이 오신 번호로 한 번호 쭉 찍으면 75% 확률로 4개가 맞는데 실기는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가 주관식이라서 뭘 써야 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이제 처분에 적혀 있는 거 보면, 자, 처분에서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의 차익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으로 처리한다. 우리 장부에 적혀 있던 금액하고 원칙적으로 내가 판 금액하고 차이를 장부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처분이익, 작게 받으면 처분 손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두 번째 점에 처분 시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에 가감 처리한다.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느낌 있으시죠? 지금 이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얘 없었으면 더 많이 벌었을 건데, 저 없었으면 좀 작게 손해 봤을 건데. 자, 그래서 아래 분계도 이제 보시면 알겠죠?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크면 장부 금액보다 큰 만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나오고, 장부 금액보다 작게 받으면 처분한 금액보다 큰 장부 금액 차익이 처분 손실이 될 거다. 이게 우리 단기 매매 증권 이제 이야기예요. 자, 이제 51페이지로 가서, 자, 얘 시험 나오니까 엄청 중요한 거죠. 단기 매매 증권 시험 나올 거라 그랬잖아. 엄청 중요한 거잖아. 엄청 중요한 건데 지금 설명하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 갈수록 계속 중요한 거라고 해. 앞으로는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초반에 마지막 우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쓰일 거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 괴롭힐 부분이에요. 이번 주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고 다음 주에 설명할 거 다 통틀어도 지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자, 책에는 지금 이 표현이 안 적혀 있으니까 먼저 이 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책 내용을 볼 거예요. 자,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걸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거래는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매입과 매출을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매입과 매출을. 자, 근데 매입하고 매출이 뭐라는 느낌 가질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원이 수강료를 받았어요. 그럼 그걸 매출이라고 그래요. 이상하나요? 안 이상하죠? 근데 우리 학원이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 팔았어요. 매출이라고 해요. 되나요? 안 되죠? 그 큰 차이예요. 아무래도 매출은 우리 회사를 설립한 목적대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일으킨 게 매출이고, 그럼 우리 회사를 설립한 목적대로 그걸 사오는 걸 매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설립한 목적대로 사올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도소매업은 내가 팔려고 사온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올 거예요. 상품. 이 상품은 어느 물건 하나 정해진 게 아니라, 자, 컴퓨터 파는 회사가 컴퓨터 팔려고 사오면 상품인데, 우리 학원에서 컴퓨터를 쓰려고 사오면 이건 상품이 아니고 비품인 거예요. 한마디로 상품이라고 쓴 거는 내가 팔려고 사왔다는 거예요. 이 계정 과목 선택해서 썼다는 건. 이해가시죠? 그럼 이 사온 금액에다가 이 상품을 이익을 붙여서 판 수익을 계정 과목 뭐라고 하냐면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800원에 사와서 이익 200원 붙여서 1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얘 사올 때는 상품 800원, 얘는 팔았을 때는 상품 매출 1000원. 이렇게 이 계정 과목을 쓰는 걸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업종마다 다른 거죠. 물건이 보드마카 파는 회사는 얘가 상품일 거고, 근데 우리 학원에서는 얘는 소모품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건 우리 회사가 어떤 업종인 거냐에 따라서 상품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제조업에서는 제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죠. 그럼 만들 때 들어가는 걸 원료다 아니면 재료다라고 하는데, 회계에서 원료 재료의 구분의 의미를 나누는데 의미가 있나요? 없겠죠. 10년 일상생활에도 그러면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료 재료는 본인의 성질이 변하냐 안 변하냐가 원료냐 재료냐 그거래요. 저도 배웠어요. 자, 근데 회계에서는 구분의 의미가 없어서 그냥 원재료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원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완성품 만든 걸 뭐라고 하냐면 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팔려고 만든 건 제품이고 팔려고 사온 건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만든 제품에다가 이익을 붙여 파는 수익을 제품 매출이라고 그래요. 제품 매출. 자, 그럼 도매업이나 제조업에서는 저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것만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그 외에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고 그냥 기타 거래예요. 영업활동하고는 또 달라요. 영업활동이라는 건 우리 회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영업활동인 거고, 일반적인 상거래는 말 그대로 상거래잖아요. 이때는 사와서 파는 게 우리의 상거래에 필요한 것들, 다 이것만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저 4개 계정 과목만이에요. 그 외에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물건을 파는데 물건 팔 때마다 매번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루에 10번이고 계속해서 매달 오는 사람을 매번 물건 팔 때마다 돈 받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잖아. 뭐 저녁에 한 번에 모아서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에 몰아주든지 한 달치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흔히 그걸 여신거래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내가 이제 물건을 팔거나 하면서 오늘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돈을 못 받으면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물건을 뭔가를 넘겼잖아. 그럼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걸 채권이라고 해요. 채권. 그럼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이 생긴 이유가 이 매출로 인해서 생긴 채권이라면 우리는 매출 채권이라고 하고, 매출이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던 비품을 사고 팔았다면
우리가 쓰는 비품을 팔았는데 오늘 돈 못 받아서 며칠 있다 받기로 했다면 그때 발생하는 채권은 기타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출 채권하고 기타 채권하고 이제 둘로 구분을 할 거예요. 그럼 매출 채권이라고 말하는 건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라는 이 계정 과목을 사용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때 아닐 때는 그냥 기타 채권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매출 채권은 분류예요. 소분류. 재무제표에 사용 소분류고. 그럼 이 속에 있는 계정 과목이 자, 우리 회사가 그냥 외상했어요. 외상. 그러면 외상했을 때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우리 본 적 있어요. 외상 매출금이에요. 외상으로 매출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는 건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을 때만 외상하면 외상 매출금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비품을 팔았는데 외상을 해요. 그러면 이때는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미수금이란 계정 과목. 미수금이란 말도 일상생활에 쓰죠. 너네 미수금 얼마야? 뭐 얼마 받을 거 있는데 아직 안 돌아서 힘들어. 뭐 그런 형식의 이 미수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때 쓰는 거고 일반적인 상거래인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일 때는 외상 매출금을 쓸 거예요. 자, 그럼 또 우리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못 믿겠는 거야. 근데 걔 지금 당장 돈 없대. 그럼 좋은 방법이 있죠. 어음 달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으면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받을 어음. 그럼 우리가 비품이나 우리가 쓰는 자동차나 이런 걸 팔고 어음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면 이때 어음 받았을 때는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 회계에서는. 그래서 똑같이 돈 못 받았다. 미수금이라고 쓸 거예요. 자, 엄청 중요해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매우 중요한 일. 자, 그럼 또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음인데 그럼 어음 관리해야 되지 않냐고. 똑같이 하면 어떡하냐고. 여러분의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자금 관리 쪽의 생각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는 어음이다 외상이다도 관심 없어요. 돈 받아야 될 권리네. 근데 우리 회사가 일반적인 상거래인 영업행위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생긴 거냐 딴짓거리에서 생긴 채권이냐 이 구분이 중요한 거지. 어음이다 그냥 외상이다는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기하고 할 때는 관리해야 되니까 따로 쓰는데 외부 영자한테 보여주는 재무제표에 우리 제출용은 매출채권을 해서 합쳐 보여줘 버릴 거예요. 외부 영자는 얘 둘이 구분도 관심 없대. 그럼 얘는 매출채권이다 기타 채권이다 이것만 관심 있어요. 근데 이 기타 채권은 기타 채권이라 안 하고 그냥 미수금이래요. 왜냐하면 구분 안 하고 그냥 미수금만 쓰니까. 자, 이것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면서 제품 팔고 어음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사용하던 자동차 팔고도 어음 받고 우리가 쓰던 땅 팔고도 어음 받고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럼 이상이 외상은 생각을 잘해. 외상 매출금, 미수금 생각 잘하는데 어음만 받으면 계정 과목에 어음을 쓰고 싶어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 돈 못 받으면 제가 계속 이런 소리 할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이런 표현 쓸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면 미수금 써야 되고 어음이든 뭐든 일반적인 상거래라면 외상 매출금 받으러 이거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점점 뒤로 나가면 자산하면서 반대되는 부채 개념도 볼 거예요. 반대 성격인 거. 그래서 자산은 오래 걸리는데 부채가 하면 금방 끝나요. 왜냐하면 자산 이야기하면서 반대 계정으로 부채를 다 설명하니까 그거는 금방 빨리 끝나겠죠. 자, 그럼 자 이게 반대인 부채 쪽도 좀 볼게요. 자, 반대인 부채라고 말한 건 제가 전에 말했죠. 채권은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죠. 얘는 자산이에요. 자산. 채권은 자산이에요. 자, 채권이 자산이라는 느낌 안 드시면 채무는 부채니까 채권은 자산이겠지. 채무는 부채 생각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채권은 자산이에요. 자, 그럼 우리 회사도 상품이나 원재료 사면서 오늘 돈 안 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오늘 돈 안 주면 우리 회계에서는 기간 상관없이 그 거래가 있은 그날에 돈 안 주면 전부 다 여신 거래예요. 그날 돈 안 주면 그냥 다 여신 외상 거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사면서 오늘 돈 안 주면 나는 돈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그걸 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상환해야 되는 의무를 채무라고 해요. 근데 이 채무가 상품이나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걸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를 매입 채무라고 하고, 그게 아닌 나머지들은 우리는 기타 채무라고 그래요. 기타 채무. 그럼 우리 신용카드는 우리 회사가 가맹점이든 아니면 우리가 법인카드를 쓰든 카드는 그날 돈 바로 안 들어오고 안 나가죠. 그래서 신용카드 거래는 무조건 외상 거래예요. 신용카드 거래는.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 받아도 제품 상품 팔고 카드 결제 쓰면 매출 채권 쓸 거고 외상 매출금. 그런데 딴 거 팔고 카드 결제 받았으면 미수금이에요. 그럼 우리 법인카드는 무진장 많이 쓰기 때문에 법인카드 엄청 많이 쓰는데 상품 원재료 할 때만 카드 쓰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때가 더 작죠. 이때는 이체해주고 있는데 직원들 회식비라든지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 살 때는 다 온통 카드 쓰잖아. 그래서 온통 기타 채무가 남발을 할 거예요. 회사 가면 온통 미지급금이에요. 그럼 매입 채무는 우리가 외상을 하게 되면 이때는 상품 원재료를 샀다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외상 매입금. 그럼 우리 회사가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 이런 걸 비품이라 그러죠. 그럼 컴퓨터 사고 우리가 외상했거나 이번 월말에 주기로 했거나 카드로 끌거나 그러면 이때는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라고 미지급금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 사면서 이번엔 어음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 주면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지급어음. 그럼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서 어음 발행해 줬어요. 땅을 사면서 어음 발행해 줬어요. 하지만 영업활동과 관련 없죠. 내가 장부에 상품이나 원재료 쓸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미지급금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는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회계 1급이든 전산세무 2급이든 전산세무 1급이든 기본 베이스인데 시험 문제에선 꼭 돈을 그날 안 주더라고. 꼭 그날에 안 주고 월말에 주기로 했다. 다음 달 말일에 주기로 했다. 일본은 어음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이야기할 건데 그때 계정 과목이 틀려요. 그럼 할부회 때 돈 안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럼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 와중에 조금의 일부가 수표 발행해 줬다. 아니면 제가 동전 발행 수표로 받았다. 당전 발행 수표로 받았다. 이런 애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수표 받는 경우보다 이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엄청 많이 나올 건데, 자, 지금 우리는 장부에 한번 기록을 하면, 장부에 한번 쓰기만 하면 우리 그 뒤에 있는 장부가 엄청 많이 만들어져요. 우리 뭐 계정별 원장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재무제표까지 만들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그걸 위해서 규칙을 만드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장부가 뭐가 있냐면 거래처 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거래처 원장이라는 건 우리 일상생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이 A 거래처에 갚아야 될 돈 얼마야? 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하고 우리 전화해 볼 거예요. 그 거래처에. 정말 구석기 시대죠. 컴퓨터에 내가 다 기록해뒀으면 그 거래처만 쳐보면 바로 이 거래처에 받아야 될 돈 혹은 줘야 될 돈 어음 만기가 언제다? 이게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면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게
그러면 컴퓨터한테 사인을 보내줘야 될 거잖아. 이 돈은 누구한테 배상으로 준 거다, 누구한테 배상 사온 거다, 이걸 다 적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를 기록을 해야 돼요. 근데 전부 다 기록하는데, 기록하는 건 원래 원칙으로는 자산 부채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근데 실무에 가면 막 수입 비용도 내가 알아보려고 막 쓰고를 해요. 그러면 그냥 위에 있는 사람이 보고 아이고 하고 말아요. 그것 때문에 큰일 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전부 다 원하지 않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시험 목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등록해 줘야 돼요. 어디에 받아야 된다, 어디에 줘야 된다를 꼭 써야 돼요. 채권 채무에는 어디에 한다. 이걸 안 쓰면 틀렸다고 할 거예요. 그냥 3점 아웃. 문제 대놓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채권 채무에는 반드시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입력한다. 이게 우리 컴퓨터 실기할 때 거래처 등록한 거 있잖아요. 카페 코드 번호 있죠. 그걸로 불러오기를 해서 거래처를 써라. 그래야 컴퓨터가 인식을 하지. 컴퓨터에 또 거래처 한글로만 적어놓으면 얘 바보라 그랬죠. 코드 번호 선택해야 다 얘 거다라고 해서 쫙 인식을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채권 채무의 거래처를 써라는데, 여러분이 또 써야 되는 채권 채무의 범위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개를 하면서 이제 계정 과목 아래에 뭐 거래처 이름 하면 이렇게 해서 거래처 이름을 쓸 건데, 거래처 이름 말고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A라고 제가 표현을 해줄게요. 이렇게 분개하면서 이렇게 A라고 아래쪽에 쓰는 거는, 안 쓰는 거는 안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A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A다, B다, C다라고 적어주거나 회사 이름을 쓴 거는 거래처 안 쓰면 틀리는 계정 과목을 이렇게 써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뭐 저하고 똑같이 써도 되고 다르게 써도 상관없는데, 무조건 거래처 써야 된다는 걸 여러분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두세요. 어떤 분은 계정 과목에 그 손이 엄청 빠른가 봐,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를 해두더라고요. 절대 실수 안 하려고. 근데 그분이 왜 그 정도까지 열심히 하냐면, 나중에 시험 보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거래처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거래처 안 쓴다고 해서 부분 채점이 있냐? 세무사의 시험은 부분 채점이 없어요. 회계사의 시험은 조금 인지도가 좋아져야 되니까 뭐 분계는 맞았는데 그래서 1점씩 주고 해요. 3점짜리인데 2점 빼버리고. 근데 세무사의 시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3점 아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자, 우리 시험 볼 때 보시면 A형, B형 시험이 있어요. A형, B형은 실기 시험은 아무런 차이가 없고, 이론 시험의 문제 순서만 차이가 있어요. 문제 순서만. 그럼 결국 문제는 똑같다는 거죠. 이론 시험의 순서만 틀리니까. 근데 시험 결과가 나와요. 점수가 나와. 그럼 저한테 연락이 와요. 씩씩거리면서. 내가 A형, B형을 잘못 선택했나 봐요. 점수가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연락이 와요. 근데 저거 어떻게 하라고?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 세무사의 자격 시험이 저기 뱅뱅 사거리 뒤에 있어요. 유년도로에. 그래서 이제 뱅뱅 사거리, 진짜 뱅뱅 있는 위치 있죠, 아시죠? 거기 뒤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한국 세무사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 전화 연락하면 20분간 자기가 시험 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을 해서 이제 자기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려주면 갈 때까지도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 하면서 하시는데, 왜 거기 가시면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거기만 들어가면. 그럼 궁금하잖아.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제가 거래처를 그렇게 많이 안 쓴 줄 몰랐어요. 거래처 우리 지금 전표 문제만 해도 막 20개 정도 전표를 끊을 건데, 근데 거기서 3개만 거래처 안 써도 9점이 나가요. 4개면 12점이고,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은 점수를 포진하고 있는 게 65점에서 75점이에요. 그럼 거래처 한 2개면 내 점수를 불합격으로 확 돌려버리기엔 충분한 점수이기 때문에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럼 본인 스스로 꼼꼼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실기 나중에 할 때 제가 관음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니터에 잘 입력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거꾸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입력할 때 뒤에서 보면서 제가 계속 손가락질 하는 게,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거래처 안 쓴 게 눈에 계속 보여요. 저 멀리 있어도 저 사람 안 썼네 하고 달아가서 쑥 가르쳐요.
그럼 꼼꼼하시던 분들도 내가 이렇게 빠뜨릴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처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얘가 중요하니까 본인도 이제 앞으로 제가 거래처 써야 된다는 어떤 표시를 하면 본인도 본인만의 표시든 뭐든 만들어서 꼭 거래처 써야 되는 걸 표시해둬서 안 놓치도록 해야 돼요. 시기할 때 거래처 쓰는 거는 우리 거래처별 초기화를 할 때처럼 F2번 눌러서 치기만 치면 돼. 근데 그걸 내가 빠뜨리고 안에서 3점이 틀리니까 엄청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꼭 거래처 써야 되는 건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거래처 써야 되는 건데 이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거래처 안 쓴 게 우리 당좌 차월에서 단기 차입금하고 당좌 차월 했을 때 단기 차입금했죠. 그것도 어디 은행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나중에 우리 안 배운 거니까 제가 앞에 안 쓴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분기할 때는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계정 과목 아래에 뭔가를 쓴다고 한 게 비용에서 500번, 800번, 900번 구분해야 되는 거는 아래 500번, 800번, 900번을 써주고 구분 안 해야 되는 건 안 쓸 거고 계정 과목에서도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래다가 제가 이제 또 A, B 이렇게 써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래처 다른데 똑같은 거 쓰면 헷갈리잖아요. 그럼 다른 거라고 제가 이쪽에 A 썼으면 이쪽엔 B라고 쓰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알파벳 쓰면 여기는 거래처를 꼭 써야 된다라고 인지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또 채권의 범위하고 그 부채의 범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범위하고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내 돈을 딴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내 채권의 일부고 다른 사람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빌려온 게 아니더라도 부채의 일부예요. 그런 순간 갑자기 범위가 모호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써야 될 거하고 다 구분을 해드릴 거니까 표식만. 그럼 여기는 지금 중요한 게 분계 계정 과목으로 중요한 건 일반적인 상거래가 매우 중요한데 시험 목적으로 했을 때는 얘가 엄청 중요해요. 얘가 이거 안 쓰면 큰일 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개만 추가로 회계사회 시험은 금융거래처도 쓸 거예요. 저도 채점 기준이에요. 어디 은행이다. 왜냐하면 회계사의 시험은 자금관리가 시험 챕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어음만 질 거예요. 우리 그 거래처별 초기월이라고 실기 등록할 때 우리가 처음 썼던 우리 교재에 있는 도전 프로그램은 어음 만기 따지고 막 적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한 번 썼지만 그래도 받을 어음이라는 글자 있는 데에서 어음 만기 쓴 적이 있는데 어제 저와 같이 K랩 프로그램 가지고 할 때는 그런 거 안 썼어요. 왜냐면 세무사의 시험은 자금관리가 시험 챕터가 아니에요. 그냥 아예 시험 자체 전체에 다 없어요. 그런데 회계사의 시험은 자금관리가 있어서 어음만 질 거예요. 어음 그림도 막 나오고 그래요. 심지어는 회계사의 시험은 시험지가 칼라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음 그림이 있고 영수 처리 막 만화 그림도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종이가 소책자처럼 좀 두꺼워요. 근데 세무사에는 그냥 한 3장 4장 이렇게 흑백으로 앞뒤로 이렇게 줄 건데 그래서 회계사의 시험 할 때는 은행도 쓸 거예요. 채점 기준이에요. 근데 세무사의 시험은 문제 자체에서 은행이 어딘지 말 안 해줘요. 어떤 걸 어쩌다 한 번씩 알려주는 게 있어요. 알려주면 써도 당연히 정답이야. 근데 보통 예금이면 거래처가 어디 은행이다라고 써져 있어야 되지 A라는 사람한테 줬다고 그 사람을 쓰면 틀리는 거예요. 내 거래처 장부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거 쓰면은 정답인데 제가 써주는 건 안 쓰면 틀린다라고 하는 개정 과목만 쓰는 거지 안 써도 되는데 정확한 거래처를 쓰면 그것보다 더 정확한 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